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죠? 자, 이번 시간에는 낙원빌라에 있어서 낙원빌라를 조사하는 과정에 있었던 짧은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낙찰 받았던 상황, 그리고 이제 명도와 관련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물론 명도 부분은 좀 시간이 길어서 시간적인 어떤 제한이 좀 걸리면 일부는 하고 일부는 다음 시간에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업자의 말을 100% 믿지 말라. 예. 요런 내용은 사실은 저는 원래부터 이런 부동산 업자의 말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제가 교육을 할 때도 부동산 업자의 말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업자의 말을 100% 신뢰를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동산 업자의 말을 신뢰하는가 이렇게 이제 따져보면요. 대부분의 부동산 업자의 말을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흐리멍텅한 사람의 말을 잘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꼭 보면은 10군데 업소 중에서 가장 비관적으로 얘기하고 가장 재수없게 얘기하는 사람의 말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언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말에 대한 뉘앙스? 요런 얘기, 요런 것만 딱 느껴봐도 굉장히 귀가 이렇게 듣기가 싫은 경우가 많습니다. 비논리적이죠, 극히. 그 다음에 무성의하죠. 그런데 그런 비논리적이고 무성의한 어떤 말투와 말씨들이 또 어떤 투자자한테는 굉장히 각인되기도 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경매를 통해서 부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요. 일단 부자가 아닌 부동산 업자의 말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러면 신뢰를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참고를 하시고 시세의 결정은 누가 한다? 예, 자기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세에 대해서는 아예 매매 시세가 없다는 말을 들어서 좋지 않았고 지하라서 세입자는 물론 나중에 팔리지도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으로 충분히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맞습니다. 이때가 IMF 직후잖아요. 98년이니까. 이때 부동산이 이제 많이 폭락이 된 상태였고 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입자 없고 안 팔려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물론 노무현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조사하면 안 팔려요. 물어보질 않아요. 이런 식의 얘기는 흔한 얘기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과거하고 다르게 부동산을 이제 우리가 팔거나 살 때 세를 드릴 때 과거처럼 부동산 업소를 의존하는 어떤 의존도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요즘에야 이제 아무래도 인터넷도 있고 생활정보지도 있고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이제 주로 이제 부동산 업소를 통해서 주로 이제 거래를 많이 했었죠. 그래도 저는 전혀 아랑곳 하지 않았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평을 듣는 물건을 매입하면 좋겠지만 내 돈에 맞는 물건은 당시 이 물건 이외에는 몇 개 되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돈에 맞는 물건을 사셔야 됩니다. 내 돈에 맞는 물건 중요합니다. 형편에 맞는 물건을 고르십시오. 그 형편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물건을 찾는다면 되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형편에 맞추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내 돈에 맞는 물건, 이 단어의 어떤 이 문맥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대지 지분이 많은 것이 이 물건의 특징이었다. 예. 이왕이면 같은 빌라라면 대지 지분이 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향후에 어떤 식으로 이 물건이 운명이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많은 것이 좋습니다. 아마 이 물건이 최초 낙찰을 할 때 6대1로 낙찰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이야 수익률 분석표를 정교하게 작성한 후 분석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요, 프린트한 종이에 제가 셀 수 없이 낙서를 하면서 썼습니다. 이 물건을 얼마를 쓰지? 이렇게 해서
떠오르는 어떤 금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금액의 이전 비용하고 관련된 어떤 법무사 비용, 국민주택 채권 등등을 포함한 일정 비율의 퍼센티지를 계산을 하면 이 물건을 얼마를 썼을 때 얼마가 투자되고 얼마가 남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한 게 수익률 분석표죠. 이런 수익률 분석표를 제가 이제 최고위에서도 계속 강의를 할 때 이거를 이제 스스로 이 엑셀로 만들어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수익률 분석표를 잘 쓰는 분이 충분히 돈을 낙찰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보면은요, 그 수익률 분석표에는 숨어있는 어떤 그 숫자의 장난 같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깊게 이제 깨달으면 되는데, 당시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물건을 출력한 그 A4지 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금액을 쓰고, 바로 옆에 계산기를 하나 두고 다다다닥 두들기면서 내가 이 물건을 투자하면 얼마 정도 벌겠구나. 보수적으로는 얼마, 극대화돼서는 얼마. 그래서 보수적으로 벌었을 때도 이 정도면 만족하겠다. 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이게 구겨진 종이를 들고 다니면서 계속 집중을 합니다. 예, 요 내용은 이제 제가 수업 중에 이제 가끔 얘기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기 있었죠. 이 물건을 굳이 조사하고 내가 입찰을 들어가겠다고 결심을 하면 반드시 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반드시 잡아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충 써놓고 조금만 써놓고 잡으면 좋고 안 잡으면 다른 거 잡는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우량 물건이란 건 따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우량 물건이 늘상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보는 능력도 되게 중요한데 우량 물건이 그렇게 흔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겨냥을 했던 물건은 거의 다 내가 잡아와야만 직성에 풀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충대충 무성의하게 찔끔찔끔 써서 제끼는 사람들은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후회가 막심할 거였죠? 자, 가볍게 소풍이나 가보겠다는 심정으로 법원에 오는 사람하고, 저처럼 집중을 하는 사람과의 전쟁.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예, 누가 이길까요? 당연하게 전쟁을 하는 사람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하고, 여가 활동으로 하는 사람과의 어떤 마음가짐이라든지 몸가짐이 다르겠죠? 뭐 이런 거죠. 싸워보지 않아도 제가 이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보시죠. 자, 6대1이었고요. 그 당시 북부 지원이 엄청 좁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름에 땀이 엄청나게 흘렀던 적이 기억이 나고요. 6대1로 됐고, 제가 이제 당시 1,800만 원이 소요됐고, 4,500짜리 시세를 이제 하는 빌라를 받게 된 거죠. 그죠? 이게 4,500이라는 숫자는요, 제 입장에선 그 당시 중요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싸게 샀구나. 그 다음에 이제 빌라가, 요거의 전세가 3,000이라는데, 이제 제가 주된 투자의 포인트가 있었죠. 그러니까 1,800만 원이 소요가 되었다면은 전세가 3,000이면 투입 원금을 싹 뽑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놓고 이 집이 무너질 때까지 내비둬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사서 언제 팔아서 어떻게 돈을 만들어야 그래야만 또다시 재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냐고 이렇게 자꾸 묻습니다만은 우선은 이 물건의 우량 물건을 바라보고 시세를 적정하게 보는 그 조사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수익률 분석에 대한 훈련도 해야 되고 낙찰가 결정하는 법도 훈련을 해야 되고 명도도 훈련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이 물건을 판매하는 것까지 금액을 여러분들이 조율을 하겠다는 거, 조정하겠다는 거는 굉장히 만용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쵸? 한 개, 두 개도 못 하면서 100m 달리기도 뽀로시 하면서 올림픽에 대한 룰 물어보고, 마라톤 룰 물어보고, 10km 때 어떠냐고 물어보고, 20km 때 어떠냐고 물어본들 다 쓸모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선은 이 달리기나 좀 제대로 하는 수준쯤 돼도,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일단은 물건을 살 때요, 이거를 당장 팔아서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까지 계획에 넣는다는 것은요, 투자의 실패 확률을 높이는 어떤 방식이죠. 여러분들보다 훨씬 큰 국가, 훨씬 큰 지자체들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한들 잘 되지도 않잖아요. 우선은 이 물건의 보수적인 관점, 비관적인 관점에서 적어도 내가 이 정도는 팔아먹겠다라는 것만 들면 판매 시기에서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뭐 연연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연연하시면 돼요. 그러나 좋은 결과를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타이머를 재가지고 그 시간까지 안 팔리면은 더 안달을 복달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량 물건을 고르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빨리 팔 수 있는 물건을 잡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빨리 만지고 싶은 거죠. 그러면 애초에 투자를 안 하고 돈을 계속 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돈이 내 손에 떠날 일이 없으니 고민하고 괴로울 일도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이거는 이제 그 즐거운 명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준 다투는 명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그 낙찰가 결정법을 깨달은 것은 두 번째 입찰에서 깨달았다라고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럼 즐거운 명도라는 이런 이치를 언제 깨달았느냐? 이거는 첫 번째 명도, 이 낙원빌라를 명도를 마치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종합 정리를 했고, 그 종합 정리를 한 연후, 이렇게 해야만 되겠구나라고 이제 깨달은 게 즐거운 명도입니다. 즐거운 명도는 그냥 재미로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에요. 실제 굉장히 깊은 이치가 숨겨져 있는 그 이름이죠. 자, 우선 저는 이 그 즐거운 명도 이 공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제가 이제 길지만 좀 짤막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즐거운 명도를 깨닫기 전에 제가 했던 낙원빌라 거는요, 다투는 명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저는 처음에 이 집에 방문했을 때는요, 이 집의 소유자에 대한 입장을 굉장히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손하고 사람들을 자존심을 건들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대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기 전에 굉장히 어떤 마음도 좀 쓰였고, 이 사람들한테 그 나가는 얘기를 꺼낼 때 어떻게 부드럽게 얘기를 하고 이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 않게 해야 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 이 집의 초인종을 누를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눌렀던 기억이 납니다. 나름 이제 배려한다고 했는데, 역시 이 사람들은 배려한다고, 배려를 내가 받는구나라고 느끼는 사람보다는 자기가 잘나서, 배려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남편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이제 그 전화번호만 받고 며칠 후에 통화합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헤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여성분, 그 아주머니가 통화를 받는데 300만 원을 안 주면 안 나간다라고 엄포를 놓더군요. 지금도 아마 이런 인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과거에 제가 경매를 시작할 당시에는요, 어디서든 이 유포된 어떤 유언 비언지는 모르지만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대에 딱 금액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명도를 하다 보면 임차인들 얘기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물어봤더니 돈 달라면 준다더라, 뭐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실제로 법무사 쪽에서 그 관련된 그 사람들이 경매에 그 개입을 해가지고는 어떤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하는 놈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경매 바닥은 무주공산이라고 말씀드렸죠. 제정신을 가지고 고학력자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대부분 저학력자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조금 그 어떤 높은 도덕성보다는 그저 돈만 벌면 된다는 이상의 그 어떤 그 하층민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바닥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곳에서, 이 경매 바닥에서는요, 내가 조금만 지식을 갖고, 조금만 제정신을 갖고,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면 반드시 돈을 법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거의 다 이상한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의 몸뚱아리도 이렇게 조절을 못해요. 자기가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경매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이제 팟캐스트를 듣는 분은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적어도 정신분열증 같은 증세의 어떤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나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제 세부적인 케이스에서 자기의 어떤 행동과 언행의 모순들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지금은 좀 드문데, 그때 이 여자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당당하고 높은 어조로 300만원 안 주면 안 나간다면서 협박 비슷하게 하더군요. 제가 당시 20대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제가 40대 중반이지만, 지금이라고 해서 좀 혈기가 떨어진 건 아니죠. 물론 나이가 이제 처진 건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꾸준히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경매를 하신다면은 몸 관리를 할 때 어떤 운동을 통해서 몸 관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동일을 하시려면요. 그래야 이제 당당해지거든요. 네. 어디든 가면 한 200, 300, 500, 1000만원 이런 얘기 꼭 나온다고 여기 써놨죠. 공식 누린 것처럼 꼭 얘기를 해요. 좀 정신이 아닌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그랬죠. 확 나더군요. 내가 당신한테 돈 빌렸냐? 그 다음에 이제 법으로 내가 줄 의무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물었죠. 그냥 부드럽게 묻지는 않았겠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좀 황당한 꼴이죠. 차라리 거지처럼 구걸을 하면은 내가 돈을 줄 수는 있겠는데, 내 앞에 와서 남의 집에 살면서 당당하게 돈을 내놔라 이런 거는 강도죠. 이런 걸 강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강도를 당하려고 여러분들도 태어나지 않았듯이 저도 강도를 당하면서 기분이 좋을 턱이 없겠죠. 그래서 반 뒤집어 놨었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싹싹 빌어서 돈을 달라고 해주는 거하고 주지 않으면 안 나간다고 협박을 하는 것은 천지 차이죠. 내가 좀 피곤해버리고 말지 협박을 받아서 내가 돈 줄 사람으로 보이느냐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상당히 어떤 책을 쓰는 입장에서 부드럽게 제가 쓴 거고요. 절대로 저는 그 당시에 엄청나게 불같이 화를 냈었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 여자도 이제 막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나고요. 소리야 말을 할 수 있고 혀가 있고 성대만 있으면 소리 지르는 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소리를 질렀죠. 그래서 이제 저가 이제 법을 좀 집행을 전공을 했으니까 법적 조치를 하려고 이제 딱 했더니 일주일인가 지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안 나갈 것인가를 결정 지으려고 또 했더니 또 여기서 이제 전화를 하고 이렇게 됐었죠. 지금이야 그 경락 잔금을 내면 그 즉시 인도 명령을 냅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첫 건이었죠.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어떤 강제 집행에 대한 어떤 막연한 거부감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듯이 저 또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좀 성가시다는 생각. 그렇죠? 약간 성가신 거는 좀 안 하고 싶어 하는 생각 때문에, 인도 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이런 어떤 상황이 닥치니까, 내가 왜 그때 인도 명령을 신청 안 했을꼬?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후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소유자 같은 경우는요, 인도 명령을 내면 빠르면 7일에서 10일 정도 안에 나오더군요. 그러니 제가 만약에 잔금을 치르면서 이 사람들에게 방문하기 전부터 인도 명령을 신청했다면 지금 이렇게 감정이 악화됐을 때 이미 인도 명령 결정이 나왔겠죠? 그럼 바로 집행 절차에 들어가서 처리해버리면 좋은데 그때 제가 또 한 10일 가까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마음속에 더 우라가 차는 거예요. 내가 이걸 좀 서두를 걸. 나의 어떤 게으름, 나태함이 이렇게 또 됐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그때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그랬지만은 이 사람들에게 이제 시시각각 계속 전화를 하면서 빨리 비우라고 얘기했고, 문자로도, 집행이 임박했음을 계속 생중계를 해줬습니다. 저한테 있어서 이 물건은요, 여기 있죠? 저에게 이 집은 최초 투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전 재산을 투자한 것이라는 의미하고 향후 인생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의미를 가진 투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닥치면요. 짜증은 여러분들 똑같이 나지겠죠? 저도 짜증 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장애물은 치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장애물은 치우면 된다. 단지 좀 성가실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애물이 닥치면 거기서 넘어져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치르면서 자기의 어떤 약점하고 단점을 보완해 나가는 거, 그게 이제 올바른 어떤 사고 방식인데, 하나의 약점과 단점이 드러나면 그 즉시 이 상황, 이 경매라는 것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물론 이제 떠나면 자기가 손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초창기에 열정을 가진 분들의 입장이라면 제 말을 깊이 들으시고 항상 앞으로 나가되 장애물이 있으면 치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마치 우리가 정글을 탐험할 때 큰 대도를 들고 앞에 뭐를 가리면 그걸 다 도끼나 칼로 쳐내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 법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제가 화가 뻗쳤던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요. 일요일이었습니다. 남의 집이죠. 이건 내가 돈을 내놓고 내가 내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곳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소유자가 큰 소리 떵떵 치면서 그 버티고 있다는 상황. 이거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더군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글쟁이에 가까웠죠. 이렇게 법을 공부하고 법을 잘 알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떤 완력 같은 거를 쓰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묘한 거부감, 그리고 너무 법을 좀 알다 보면, 이건 안 해야 되는 일이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면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을 버는 거, 경매를 하는 건 전쟁과 같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가 죽어줘야만 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어떤 투철한 마인드가 없으면은요, 안 됩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하고 인연이 된 분들이라면요, 반드시 경매를 함에 있어서는요, 여러분들의 어떤 정신을 예리하게 장수가 칼을 맨날 이렇게 나를 갈듯이 항상 손질을 하십시오. 자신의 마인드를요. 그렇지 않으면요, 뭐 한 1년 전에 했다가 뭐 1년 이후에 한번 다시 경매 검색해 볼까? 뭐 요 정도로 큰 부자 될 것 같으면 왜 가난뱅이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않는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참다가 이제 너무 화가 나서 밤 11시쯤인가 이제 차를 몰고, 여기가 수유동이죠. 그래서 1시간 가까이 이제 엄청난 속도로 쐈습니다. 갔더니 이제 불이 꺼져 있겠죠. 뭐 보통 12시가 넘었으니까요. 12시 한 몇 분 됐죠. 그래서 이제 창문도 두들기고 초인종도 눌렀어요. 굉장히 이제 제가 흥분된 상태였겠죠. 그러니까 막 온 동네방네 난리가 이제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층에 가서 초인종도 누르고 문도 두들겨도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네. 그리고 2층에 이제 아주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이사를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틀 전이었나? 저는 하루 전에 간 걸로 기억나는데 저 글로는 이렇게 써놓은 것 같네요. 이런 이제 세부적인 어떤 착오는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묘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 경매를 하면서 돈을 벌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은 주로 어떤 걸 느끼냐면은 운명적인 거, 어떤 우연적인 무엇이 작용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제가 이 사람들에게 경매를 집행관을 데리고 만약에 제가 갔다면 그 이후로도 2주에서 3주 이후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이사 간 지 이틀 전에 바로 제가 어떤 묘한 어떤 감각을 느꼈을까요? 하여간 제가 이제 그때 뛰어 올라갔더니 그렇게 됐던 것이죠.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이제 다음날 키를 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를 따서 바로 이제 저는 들어갔죠. 만약에 어떤 이사를 갔다는 얘기를 들어도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집행관을 꼭 대동원해서 문을 개방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냥 바로 그냥 문을 땄죠. 바로 문을 따고, 그때 물론 열쇠업자가 이게 집주인이냐고 물어보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범죄에 이용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남의 집에. 그래서 제가 신분증을 보여줄 테니 알아서 판단해라. 당신만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하기 싫으면 가라. 내가 다른 열쇠업자 불러서 따면 되니까. 만약에 문을 열었을 때 내가 다른 사람 집을 땄다면 나를 그때 고소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투는 명도의 부작용 이렇게 돼 있죠. 원래 명도만 가지고 강의를 하면 보통 3시간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 반 타임으로 해서 2타임 정도를 하거든요. 지금은 명도 강의가 아닙니다. 이 명도는요, 특히 즐거운 명도를 깨닫게 된 계기가 된 게 이 낙원빌라 사건이에요. 이때 얼마나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는가, 그쵸?
1600만 원으로 투자한 사람에게 300만 원을 내놓으란 얘기는 뭡니까? 3, 5, 15니까 뭐죠? 5분의 1 가량을 집값의 5분의 1을 명도비로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집값이 1억이라면 명도비 2,000달러는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요. 그죠? 그거는 대도 않는 소리를 이제 한 거죠. 1600만 원짜리 집 사는데 300만 원을 이사비로 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도 300이 큰데 98년도에 300이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때 그 당시 여자가 한양대 교수란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한대 쪽으로 가서 한번 좀 만나볼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좀 나름 귀차니즘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그 어떤 법을 잘 만들어냅니다. 우량물건 검색법, 그죠? 시세조사법, 훈련법, 이런 것들을 왜 잘 만들어내냐면,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면 귀차니즘이 좀 덜 하거든요. 매번 다시 똑같은 코스로 움직이는 거는 정말로 번거롭죠. 그죠? 그러면 발전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하다 보면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려면, 매뉴얼을 잘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무슨 법을 잘 만듭니다, 제가. 이 즐거운 명도법도 나름 귀차니즘을 덜기 위한 최적의 어떤 원리를 제가 이제 이 명도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본인의 어떤 말씨라든지 본인의 어떤 마음가짐의 문제로 인해서 하는 것마다 다툼을 발생시키면서 왜 이렇게 명도가 힘드냐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 다투는 명도를 엄청 하면서 그 명도의 사례를 가지고 경매 초보자들에게 어떤 무용담처럼 얘기하면서 그 자기의 어떤 우월감을 과시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예, 즐거운 명도를 깨달으면 명도를 하면 할수록 다투는 명도가 사라집니다. 오히려 부드러워지죠. 그러니까 최초의 무용담은 한두 건이지 그걸 가지고 경매를 몇 년 한 사람이 계속 이렇게 다투는 명도를 한다는 거는 무식한 거죠.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봤더니 여기 보니까 부부싸움 결과로 문에도 구멍이 뚫어져 있고, 이제 고의로 훼손한 거 같은 경우는요, 철제 모기장 있죠? 방충망. 그게 다 반틈으로 잘라져 있었어요. 이거는 부부싸움으로 해서 잘라질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큰 방에 있는 보일러 기계의 뚜껑을 뜯어서 없애버린 경우. 그러니까 이제 좀 보기 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LG 대리점에 이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무슨 수원에서 공장에 재고품이 한두 개 있는데 그 뚜껑을 제가 그 택배로 받아가지고 그때 끼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쵸. 여기서 물류센터에 전화를 엄청 했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 찾았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화가 나기보다 웃음이 났던 거. 이게 정말로 웃음이 났었습니다. 소심한 반항 같은 느낌? 웃어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는요. 대놓고 이제 덤비는 게 아니고 뭔가 화풀이는 하고 싶은데 큰 거를 하자니 겁은 나고 그래서 작은 걸로 이렇게 손을 본 어떤 그게 유추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웃음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행동들은 결국은 가난뱅이가 꼭 갖춰야 될 덕목이죠. 그죠? 그 사람들은 영원히 집을 가지고 부자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수준으로는요. 어떤 그때 느꼈던 그 명도 대상자의 어떤 여자의 그 어떤 목소리,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굉장히 드라이하면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땐 그러죠. 사하라 사막보다 더 건조한 목소리, 그 다음에 하이톤, 그 다음에 무덤덤하고 그런 목소리, 그죠? 앙칼진 표현, 앙칼진 느낌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명도를 다투면서 하게 되면요, 마음 약한 초보자들은요, 그 다툼이 두렵고 성가셔서 한두 번 경매하다가 그 재미를 잃고 지속적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돈만 되면 무조건 합니다. 번거롭고 성가셔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돈만 되면. 왜죠? 경매는 돈 벌려고 시작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때 제가 이때 배운 거는 명도에는 특별한 원리가 필요하다는 거였고, 다투지 않고 명도하는 법,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명도하는 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그때 알게 되었고, 그 결과로 즐거운 명도를 터득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낙찰후 매매까지 투자를 정리해보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명도에 있어서 제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